국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11월의 아시아팟입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최근 추워지는 날씨만큼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추락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인 줄 알았다가요. 알고 보니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로 구속된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이 피해자 학생의 패딩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숨진 피해자 학생은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피해자 지인에 따르면 러시아 엄마랑 사는 외국인, 러시아 사람이라고 놀림을 당하며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게 단순히 강력한 처벌로 끝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늘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이 말 도대체 언제 시작됐을까요? 지난 9월 1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요. 2003년 교육계, 종교계, 정계 인사들이 혼혈인 차별철폐 시민운동이라는 걸 시작하면서요. 국제결혼 혹은 혼혈아 등의 말 대신에 다문화 가족 2세 등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즈음이 이 단어의 시작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샘 해밍턴 가족들한테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에 이미 한국 사회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동남아시아 또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 등의 의미가 깔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 진짜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쓰는 단어인지 아니면 아예 대놓고 차별하려고 만든 단어인지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참고로 올해 4월 기준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해 다문화 학생 수가 초중고 모두 합쳐 1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요. 16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지난 한 달 아시아팟이 눈여겨본 아시아 소식을 전해드린 시간입니다. 오늘도 녹음실에는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날씨 되게 추워졌어요. 네,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주는 좋습니까? 원주 많이 춥죠. 예, 그쵸? 예, 산간지요. 예, 그래서 이럴 땐 제주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요. 선생님 예.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예, 근데 제가 뭐 뉴스와도 관련돼 있지만 제가 눈여겨본 건 이제 지난주에 맞아요. 예, 그 아세안 관련 회의 정상 네. 회의에 참석을 네, 했죠. 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잠깐 좀 전할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아세안 및 아세안 관련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아세안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다룬 바 있는데 동남아시아 10개국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 정상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요. 그 정상회의 마치면은 한중일 3개국이 또 같이 회의를 하고 또 그게 마치면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해서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렇게 같이 정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럼 선생님 러시아나 호주는 원래는 동남아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세안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동아시아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쵸. 이거는 좀 아직 논란이 러시아는 있습니다. 또 유럽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도 그쵸?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 예,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지역 현안을 다루는 굉장히 좀 외교에 굉장히 다양한 그 이벤트가 벌어지는 그런 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예, 선생님?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시아 10개국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주요 국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연이어서 또 네. 보통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행히 또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 멀지 않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렸기 때문에 또 관련 정상들이 또 같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가 외교 관련된 굉장히 그 이슈가 많았던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볼 거는 한국이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세안과의 관계 모색도 다루고 있고 하는데 이제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이제 남북미 당사국 간의 이제 네.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남북한 관계가 잘 될 때 또 한국이 그쵸.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발언권 같은 게 좀 세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길 수 그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사안이 잘 돼야 다른 것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느낀 거는 오히려 이제 한반도가 잘 되기 위해서 주변국들이 맞아요.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한중일뿐만 아니라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할 때요. 내년에 이제 한아세안 대화 설립 30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5주년 때도 했었고 뭐 20주년에도 했고 했는데, 근데 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실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 불러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이게 잘 풀린다고 했을 때 북한의 국제사회의 유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국제사회에 편입시킬까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북한도 선호하는 채널이 아세안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수립을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그동안은 한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압력을 넣고 했기 때문에 이런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반도 상황이 많이 반전되면서 아세안 국가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가 부르고 싶은 건 이제 작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화 채널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완적인 채널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세안과 한국, 북한 이렇게 같이 남북한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2라는 거를 좀 명명을 해서 공식 채널을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멋진데요, 생각됩니다. 선생님. 아세안 플러스 2. 왜냐면 우리가 특별한 거 같고. 왜냐면 아세안 플러스 3라든가 플러스 6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많이 들어봤죠. 아세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 국가들 대화 상대국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 제도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의 특수관계 그리고 아세안이 여기에 기여하겠다는 의미에서 아세안 플러스 2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데요, 선생님. 제가 미는 거 같이 밀어드릴게요. 네, 좀 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아세안에 그러니까 북한이 들어온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그 먼저 제안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막식 때 사실은 김정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등장하신 분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급 초청단을 방문단을 구성을 해서 평양에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 개막식에 와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시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한번 뭔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평창에 이어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정치에 그리고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때 갔었으면 되게 또 그때 또 뭐 그랬으면 또 텐데요.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었겠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소식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아시아팟에서 인도 정부가 로힝야 난민 7명 강제 추방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그 방글라데시도 미얀마랑 같이 해서 송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아시아팟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로힝야족은 미얀마의 서쪽 라카인주 일대에 사는 소수민족이고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무국적자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8월에 로힝야 무장 세력이 미얀마 경찰서를 공격했고요. 미얀마군은 이를 테러로 규정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학살이랑 성폭력 등이 자행됐고 로힝야족은 국경이 이제 닿아 있는 곳이 방글라데시하고 인도인데요. 그리로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했고 작년 한 해에 72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1차로 2,251명의 송환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11월 15일부터 송환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국제사회가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계속 비난의 수위가 좀 높아지니까요. 신청자, 원하는 사람만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15일이 되어도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1차 송환 날인 그날 1,000명 정도의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수용소에서 귀환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설립한 독립적 사실조사위원회, 약간 이게 저희 무슨 저희들한테도 많은 과거사위원회 그런 네네. 건가 봐요. 이런 활동을 기대하면서 난민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는데 그날 아웅산 수치 지금은 국가자문역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네, 그 있었죠. 말을 해서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그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로힝야 학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에게 9년 전에 주었던 상 양심대사상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이제 로힝야족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라 이런 뜻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제가 녹음하는 이날이 11월 19일이거든요.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송환과 관련해서 12월 30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총선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제 송환 계획에는 난민들의 요구를 사항을 고려하는 새 방안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난민들은 지금 안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힝야 난민들의 요구 사항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미얀마군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인 것 같고요. 방글라데시 정부는 12월 30일 이후에 그걸 고려할 때에도 로힝야 난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 계획을 미루던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적으로 되풀이되는데 이제 90년대 네. 초반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었죠. 이제 당시에도 로힝자 난민들이 이제 방글라데시 수용이 됐었고 네. 똑같이 이제 본국 송환 계획에 따랐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강제 송환과 비슷하게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목표 수를 세우기 네. 위해서 할당에 대해서 강제 얼마나 송환 보낼 것이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역사적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로힝자 난민들은 당연히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보통 내정 불간섭 원칙해서 네,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데 그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뭐 마하티르라는 그 말레이시아 총리도 맞아요. 아웅산 수치를 겨냥해서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대에 봤으면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 텐데 그걸 저도 좀 너무 놀랐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헤아려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그런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한간에는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된 상 중에 5.18 인권상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사실 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미얀마 그 이주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은 또 입장이 너무 첨예하셔서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저희 행사할 때도 좀 그랬지만 그렇죠. 예. 로힝야족 문제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또 예, 계셔서 이게 되게 미묘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예. 이렇게 민주화를 예. 위해 운동하셨던 분들이 특히 그렇죠. 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예. 그 불교와 이제 예. 민족주의가 결합돼 예. 있고 그들이 추구했던 이제 민주주의에는 사실 네. 이제 그분들 로힝자 같은 소수정족의 맞아요. 배려 고려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쵸. 말하는 것 자체도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맞아요. 역시 민주주의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지금까지 월간 아시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1980년 5.18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들어가서 5.18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국경을 넘어선 언론인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언론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분은 국제 문제, 특히 중동 지역 분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최재훈 경계를 넘어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파 청취자들께 개인 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이 경계를 넘어라는 단체는 또 어떤 곳인지 이런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경계를 넘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번역도 하고 이제
그 출판도 이제 같이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서로 이제 맞아요. 활동과 이제 또 이제 활동하는 내용들을 좀 책으로 이제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일들이 서로 연결된 거라서 경계를 넘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3년도 이제 이라크 침공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면서도 단체가 아닌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뭐 이라크 침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네, 그렇죠. 뭐 그게 또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맞아요. 수많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좀 이후에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 명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보면은 국내에 이제 사실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좀 낯설고 없죠.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사실 국제 문제는 먼저 아는 게 이게 가장 이제 네. 기본으로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뭐 맞아요. 모르니까 사실은 네. 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관련된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좀 그런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냥 공부를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중동이나 이런 지역 관련돼서 뭐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이제 단지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이제 계속 뉴스 보고 관심이 있으니까 예. 계속 그리고 또 이제 찾는 거.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음. 불러주시면은 또 이제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좀 얘기 전해드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칼럼도 몇 번 드린 적이 네, 있고요. 네, 네. 중동 쪽으로는 또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아팟에서도 나오셨던 그 압둘 와합 씨 하셨던 피스 포 시리아 활동도 저희는 같이 해서 연대단체 꾸려가지고 진행 중이긴 해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라는 이름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늘 참 좋아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네.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할까요? 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름이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라는 분이 10월 2일 날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그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는 자살이라고 이분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맞죠? 아니요, 자살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처음에 이제 영사관에 들어온 건 맞다. 근데 자기 발로 무사히 걸어서 나갔고 행방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드러났고 처음에는 그냥 죽지 않았다고 먼저 얘기를 했다가 죽은 게 밝혀지고 나서는 그렇죠. 지금 의문사처럼 된 거였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자국에서 이제 어떤 책임 자체를 인정을 하긴 했어요. 인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시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전히 행방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쟁점은 누가 이 살해를 지시를 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에서 누가에 있어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자면은 바로 이제 모함마드 빈 살만 배후는 이제 왕세자. 그 왕세자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첨예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마 저희는 좀 알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사우디 언론 기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더 들어가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약간 이 개요라고 할까요? 그거 좀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기는 했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이게 정말 큰 이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좀 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워낙 이제 이런 지역의 그 뭐 역학 관계라고 할까? 뭐 패권 구도나 아니면은 뭐 도대체 이제 사실 한 명의 언론인의 죽음이 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배경들을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불행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수많은 언론인이 자기의 역할을 하다가 뭐 살해당하기도 하고 투옥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자말 카쇼크지 살해 사건을 어떻게 폭로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진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밝혀내고 있는 이제 터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국 언론인이 투옥된 사람이 한 260명 정도가 현재 투옥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언론인에 대한 어떤 이런 탄압이나 어떤 물리적 공격이나 뭐 살해까지 심지어 살해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숱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왜 유독 이제 자말 카쇼크지라는 언론인의 죽음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맞아요. 여기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말 카쇼크지는 이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의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그 유명한 언론계에서는 사람이니까.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중동 문제 관련해서 이제 최고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디펜던트 영국 이제 인디펜던트 지의 이제 로버트 피스크 씨가 이제 카쇼크지 죽음 이후에 이제 그 칼럼을 쓰셨는데요. 맨 앞부분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카쇼크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게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말 카쇼크지일 거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지역에서는 그렇구나. 굉장히 해박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이제 또 지역의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인 또 자기 용기 있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방금 이제 도입부에 좀 전에 이제 진행자님께서 위르겐 힌스페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카쇼크지 자체를 뭐 그분을 저는 뭐 감히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원래부터 이제 굉장히 뭐 양심적인 언론인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약간 평가가 엇갈리는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는 이제 그 사우디 왕실하고 집안 자체가 워낙 친했어요. 그 할아버지도 그 이 압둘 아지즈 빈 그저 이븐 사우드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이죠. 초대 국왕의 주치이셨어요. 집안이 네, 좋으신 분이네요. 집안이 빵빵하고 그리고 그 사촌 형이 그 도디 파에드라고 해가지고 왜 그 다이애나 왕세자도 있죠. 네네네. 돌아가실 때 연인이었죠. 그래서 파파라치에 쫓기다가 네. 이제 그 같이 돌아가셨던 분의 사촌이기도 해요. 유력한 가문 출신. 네, 네. 예, 제가 어쨌건 왕실이랑 굉장히 잘 그렇죠. 친했던 제가 이 말씀을 사람이라는 드리는 거죠.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왕실하고 좀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좀 가까웠고 그리고 이분 자체도 이제 대학은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리야드. 같이 메디나에서 태어났어요. 메카 메디나 할 때 그 메디나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그 일찌감치 이제 언론인의 길을 걸으셨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 특파원도 하고 알 와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조국이란 뜻인데 그런 언론인의 편집국장까지 했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03년도인가 한번 이제 이 알 와탄 편집국장을 맡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해고를 당하게 돼요. 해고 당하는 이유가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건국 이념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와하비즘인데 와하비즘에 대한 비판적인 그 칼럼을 이 사람 편집국장으로서 그걸 막질 않고 내보냈다는 이유로 한번 해고돼서 이제 영국에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도 하고 그러다 다시 2007년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편집국장을 했는데 거의 똑같은 이유로 또 다시 이제 해고를 당해요. 근데 과정에서도 이제 보면은 그 알아라비아 같은 경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그 우리 잘 아는 알자지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알자지라는 카타르 왕실에서 이제 돈을 내서 만드는 운영이 되는 그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 대항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만든 그 위성 채널이 알 아라비아란 말입니다. 근데 알 아라비아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 출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2017년도 말에
이제 그 출연 금지를 당하죠. 당하게 된 계기가 이분이 그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제가 해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알바탄 편집국장에서 해고되면서부터 이제 이분이 사실상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자기가 언론인으로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판단하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죠. 그러면서 BBC나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 포스트, 네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이제 네. 칼럼을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 왕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글들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거는 그 이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성의 인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절대군주 체제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극단적인 인권 탄압 국가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위해서라도 왕실의 그 안위와 그 존의를 위해서라도 존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성의 인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그 기본적인 권리들을 언제까지 탄압을 할 거냐.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들을 계속 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금기를 건드린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금기냐면은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중동 지역 자체가 그 부족 국가잖아요. 네. 아주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그 부족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국가라는 단위보다 부족이라는 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의 가장 큰 어른은 이제 일종의 가장이죠. 가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한테 일종의 이제 뭐 왕이지만 또 이제 한 집안의 가장처럼 내가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큰 이제 부족, 가족을 이끄는 가장이다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권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대 권력을 비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집안의 가장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슈크지의 그 안위에 대해서 그동안 걱정을 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된 거는 이제 뭐 언론에 잘 알려진 것처럼 이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미 이혼을 하셨는데 그 터키에 와서 이제 새로 이제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분도 분명히 자기가 언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연락을 했었죠.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제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뭐 암묵적인 보장 같은 걸 받고 갔었는데 이제 그 처음에 갔는데 이제 뭐 서류 미비했다라고 돌려보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언제 다시 와라라고 해가지고 10월 2일 날 다시 갔더니만 이미 이제 사우디 이제 암살 그 단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15명이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부검 전문의까지 해서 15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살해를 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행방이 묘연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린 모른다. 제 발로 걸어서 나갔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터키 정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 터키 정보부에서 이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마는 그 음성 그 녹음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영사관을 이미 이제 도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녹음을 하고 심지어는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상까지도 터키 정부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유명해진 영어인데도 유명해진 게 스모킹 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를 터키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조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양국 이제 공동 조사단이 그 영사관에 가서 공동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레접 타이프 에르도안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전달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는 지금 영상이 아니라 지금 녹음 파일이 2개가 지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개에는 뭐
아주 생생한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리고 끔찍한 그런 장면이 다 담겨 있는 장면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유 뭐 설마 그랬겠냐라는 식으로 좀 나왔어요. 발을 그리고 뭐, 빼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했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난 어젠가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자기는 너무 이제 그 끔찍해가지고 브리핑은 받았다. 근데 그걸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적으로 이 자말 카슈크지를 살해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미 사실이다. 이제 드러난 이제 사실인 거죠. 예. 정말 약간 계속 기사로는 뭐 토막 살인 뭐 약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고 이래서 되게 자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긴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건 굉장히 그렇네요. 오래 예, 뭐랄까요? 되게, 사우디 내부가 가지고 내부가, 있는 그렇죠. 그, 나라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사우디 하면 저는 선생님 중동 모래바람을 이기며 건설에 힘썼다 막 이런 어른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기름 많이 나는 나라 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여성이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2015년에서야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라고 정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방선거에만 국한해서. 최근에 뭐 운전면허를 뭐 이렇게 네네네. 허용했다 이제 그런 것도 뉴스가 될 이 정도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인권이나 정치적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왕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로 넘어간 게 작년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 좀 조금 재밌고 아주 흥미롭고 막 이렇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우리는 뭐 중동 건설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오일 많은 나라, 석유, 석유. 그죠?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뭐 지역이나 아니면 국제 정세, 국제 역학 관계에 있어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까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말 카슈크지 사건이 이제 국제적으로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먼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와하비즘이에요. 와하비즘. 예. 와하비즘은 뭐예요? 와하비즘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아우 되게 오래 전으로 들어가네요. 18세기. 네. 그 당시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당연히 없었겠죠. 없었고 그쵸. 지금의 이제 그 리야드 수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고 리야드거든요. 네. 리야드에 살던 그 이슬람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이븐 압드 와하비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와합은 와하비. 그 이슬람 성직자들 지역에 있는 성직자들 중에서도 약간 좀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 인기도 없고 뭐 이렇게 비주류였나 보네요. 뭔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슬람이 이런 길로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뭔 소리야? 막 이런 식의 약간 이렇게 좀 별로 이제 그 호응을 못 받던 그런 비주류 성직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이제 유력 가문이 바로 알 사우드 가문이 있었어요. 네, 무함마드 알 사우드 가문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력 가문이 왜 그런 성직자, 비주류 성직자하고 손을 잡았냐라고 하면 이제 알 사우드 가문이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 전체를 자기 가문이 이제 이거를 제패를 하겠다라는데 원래 이제 그러려면은 이 무력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을 이 와합이라는 사람이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 와합이 어떤 명분을 제공해 줬냐라고 하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해서 이제 창시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무함마드가 그분이 이제 569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63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그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계시를 그대로 글로 옮긴 게 우리가 아는 꾸란이에요. 코란. 그렇죠. 예. 근데 그때가 이제 그 7세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근데 18세기면은 벌써 이제 세기야. 1000년이 지난 그렇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내에서도 이 그 1000년도 더 전에 그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1000년 후에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는 항상 이슬람이 지금도 이슬람에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할까는 지금도 이제 사실 모든 종교가 그렇지 그쵸,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그죠? 문제. 성경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네.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합은 아니다.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꾸란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해야 실생활에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이거를 믿는 사람은 이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아니다. 사람은 그 무조건 이제 이 이단 이단, 거. 배교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선명한 거예요. 선과 악, 뭐 우리 편, 내 편. 이게 사실은 알 사우드 가문 이렇게 무력으로 이제 지역을 제패하려고 하는 가문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와하비즘이 와하비즘이 근본주의 같은 그렇죠. 건가요? 이슬람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네네네. 가장 극단적인 예. 그거만큼 그 극단적인 이 이슬람의 하나의 어떤 그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이제 와하비즘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간통한 여성들을 이렇게 막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렇게 뭐 도둑질한 자 손을 손을 자르고 물론 이제 그게 예. 이슬람 법 샤리아 법에 있긴 예. 있는데 그것도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형법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이제 사우디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거든요.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그러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뭐 그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후두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에서 분명히 이슬람 법률 샤리아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 도둑질하면 잘라라 이게 아니라 원래 이제 사회 정의를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이걸 훔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서로 가진 걸 나누는 게 사회 전체의 의무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욕심, 탐욕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처벌해라라는 게 이제 그 샤리아의 그 가르침인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그쵸. 또 현대에 맞게 이렇게 적용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걸 엄격하다.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음악, 춤, 뭐 영화 이런 것들도 사람의 마음에 이제 음험한 마음, 사람 마음속에 음험한 뭐 어떻게? 예, 뭐 그런 것들을 그 한다라고 해서 그런 걸 다 금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두 다 아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참 여성들은 가장 악명 높은 게 그런 거죠. 그 남성 후견인 제도죠. 여성들은 외출을 하더라도 반드시 친척 남성하고만 함께 외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가진 이념을 그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임에도 불구하고 32년 이제 독립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 알겠지만 38년도에 석유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엔 영국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역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가장 이제 가까운 이제 동맹으로 동맹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리인, 하수인으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중동 지방의 하수인처럼.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우리 그쵸. 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단 중에 이단인 미국의 영국을. 대표적인 친미 국가라는 게 그 모순되기는 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사람도 뭔가 자격지심이 있으면 꿀리는 게 있으면 맞아요. 더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게 서구하고 누구보다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 쿵짝쿵짝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권을 챙겨주고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으니까 더 극단적인 이슬람 와하비즘을 국가 이념으로 강요를 하고 국가 이념뿐만 아니라 그걸 자체로 이제 그 법으로 하고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나라인 거죠. 네. 그게 또 이제 중동을 지배하려는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네. 그런 역할을 했고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동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동남아에서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슬람. 이슬람이 근본적으로도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영향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단적인 예로 한 사우디에서 지원해서 지은 인도네시아 모스크가 한 160여 개에 달한다고 해요. 되게 많네요. 되게 세계? 많고 그리고 사우디 왕실에서 지원한 유학생들, 뭐 이렇게 가서 유학하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동남아의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현상이라고 보면은 이 근본주의적인 색채, 그러니까 탈세속화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우디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와하비즘의 영향인가 봐요. 사우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보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미국이나 이제 영국의 그런 지원도 사실 그게 있는 건데 올해 저희 제주도에 처음 예멘 난민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때 전까지는 잘 몰랐을 텐데 예멘이 내전 중이다라는 것을 아마 그때 많이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사우디가 2015년에 예멘 내전에 또 적극적으로 그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도 하고 네, 있죠. 근데 그 왜 2015년부터 그러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예멘 자, 내전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 뭔가 되게 멋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왕세자 네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형제 세습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 국왕 압둘 아지즈 빈 그 이븐 사우드 국왕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지금 현재 살만 국왕이 네. 그 7대 국왕이거든요. 다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 국왕이 아내가 22명이었고 아들이 36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명이 다 할 때까지 가는 건가요? 세대가 바뀌면은 세대가 네. 네.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부적인 어떤 암묵적인 합의 같은 거였죠. 왜냐하면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이 막 36명의 아들이 그렇죠. 서로 권력 다투면 네. 그때부터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 권력 내부의 합의가 형제 세습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7대 이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국왕까지 왔는데 그 지금 살만 국왕이 35년생이니까 나이가 연세가 벌써 되게 여든이 많으시네요. 훨씬 넘으셨죠. 네, 맞네요. 근데 이제 그 살만 국왕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왕위를 이어받게 될 사람이 왕세자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무함마드 빈 그 나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카예요. 그 살만의 그 조카가 원래 왕세자였는데 갑자기 작년 6월 달인가요? 뭐 갑자기는 아니죠. 그 전부터 이제 조짐은 있었죠. 2014년 15년부터 2014년도부터 자기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을 이제 그 국방장관으로 앉히고 그다음에는 뭐 저기 정치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정치, 안보, 경제개발, 국방 그러니까 다 맡긴 거예요. 사실상 이제 권력 이양 작업이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미 이제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7년 6월달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그 왕세자를 폐위를 시키고 자기 아들을 왕세자로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85년생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태어난 친구 분인데 나이 나네요. 85년생이에요. 네. 이 참 이렇게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 물리적으로 되게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남대로 개혁에 대한 어떤 열망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정책이 지금 비전 2030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경제 정책인데요.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철저하게 그 국내 산업이 다 이렇게 그 석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걸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정보기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관광산업으로 산업을 재편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 서구나 이제 외국 다른 나라로부터 인권 탄압 국가로 손가락질 받을 거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성 참정권 허용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여성 운전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최초로 여성 가수가 공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경기에도 여성들이 뭐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악명 높은 게 종교 경찰이거든요. 무소불위에. 근데 종교 경찰의 권한도 이렇게 제한하는데 이런 그 개혁적인 그 측면들을 분명히 이제 그러게요. 개혁적인 면에서는 네.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네요. 요게 이제 한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안하잖아요. 아직 자기가 왕위를 완전히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또 왕위를 이어받아서도 그게 정말 쿠데타 없이 계속 갈지도 그쵸.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달인가요? 왜 그 왕자들 수십 명하고 막 재벌들 그 리야드에 있는 리츠칼톤 호텔 모아놓고 저 기사 감금을 검색하다 했었잖아요. 봤어요. 네. 네. 아예 가다 놓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다 이렇게 서약서 같은 거? 네, 명분은 부패 척결이었죠. 음. 그래서 국민들은 많이 그때 박수를 쳤었어요. 왜냐하면 부패에 대해서 워낙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둬놓고 이제 전 재산 뭐 환원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서약서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도 좋아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돈 많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 중에 한 명이 그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산을 다 이렇게 탈탈 털릴 정도로 예, 대단하네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패권 국가로서의 이제 행보를 노고라 하는 거예요. 중동의 미국이 되겠다. 그렇죠. 지역에서 대장이 되겠다. 원래 그 지역에는요. 패권 국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이 골목에서는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렇죠. 이란. 그다음에 또 위로 가면 터키, 이집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라크가 이제 그 이라크 침공으로 이제 완전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란의 위성 국가 비슷하게 돼 버렸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가장 이제 패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경쟁 관계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된 거예요. 게다가 종교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수니파 와하비즘에 기초한 나라고 이란은 시아파지 시아파.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이제 경쟁 국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은 언젠가는 한 번은 그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들을 그 나라 안팎에서도 이제 할 정도고 실제로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이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간의 어떤 그 패권 다툼, 경쟁 이런 것들이 격화된 가장 이제 큰 사건이 바로 시리아 내전이죠. 2011년부터 시작된 뭐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 얘기할 수 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멘 예멘. 내전이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예멘 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개입을 했냐라고 하면 예멘이 그 우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랍의 봄 네, 항쟁 때 맞아요. 그때 튀니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튀니지 그 지네엘 아비딘 그 대통령 독재자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몰아내고 리비아 카다피 그죠 몰아내고 하면서 그때 예멘에서도 대규모 시민 항쟁이 있어서 그때 알리 압둘라 살레라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78년도부터 그 북예멘 대통령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에요. 78년도부터. 엄청 오래 하셨네요. 근데 이제 민중의 힘으로 몰아낸 거죠. 음. 그런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일당 독재를 하다 보니까 독재자는 몰아냈는데 그걸 대체할 만한 세력이 사람이 없어요. 없는 시민 사회도 거죠. 없고 어. 뭐 야당도 제대로 된 네.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 선거를 치렀는데 단일 후보로 그 살레 대통령 때 부통령했던 그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의 다시 대상이 들어왔어. 다시 대통령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멘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전으로까지 불거진 건 뭐냐면 원래 북부 지방에 그 알후티라는 후티 후티 운동 반군. 반군이 있었습니다. 후티 예. 반군. 근데 이분들은 그 시아파예요. 종교적으로는 시아파예요. 그런데 이제 이 후티 반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종교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종교적으로 보면 시아파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그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2004년도부터 계속 내전했다가 휴전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수도 사나를 점령을 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중앙 정부가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이 연료 보조금을 대폭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음. 북부 지방은 되게 춥잖아요. 네. 밤에.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연방제 그 예멘을 6개 연방을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은 그 북부 사다 지방을 해서 이제 사실상 자치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 중앙 정부에서 그동안 인정을 해왔던 거예요. 아, 그걸 연방 정부로 묻겠다. 근데 이제 이걸 6개로 쪼개게 되면은 어. 이 자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없어지니까.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무장 항쟁을 일으켰고 며칠 만에 그냥 수도를 점령을 했어요. 후티 반군이 지금 사나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렇죠. 나서 예, 예. 시아파 후티 반군이 점령을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이듬해 이제 1월 달에 그 완전히 쫓아냈어요. 그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그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남부- 사람이 된 그쵸. 사람이요.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하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궁에서 쫓겨난 몇 달 동안 이제 음. 그냥 갇혀 있다가 음. 도망갔어요. 음. 그 아덴, 우리 아덴만에 여명할 때 네. 그 음. 남부 아덴으로 도망갔고 지금은 아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기가 나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야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에 지금 있어요, 사우디에 지금? 좀 지금은 도망가 사우디에 있는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아덴에 있다가 무섭거든. 어, 네. 언제 것 어떻게 될지 같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후티 반군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한 거예요. 자, 그걸 사우디아라비아가 딱 보니까 후티 명분이- 반군은 시아파야. 음. 그러면은 바로 예멘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음. 그럼 이란이 시아파잖아요. 음. 그러면 야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을 해서 예멘을 먹고 그 언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밑에서 올라올 치려고 거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8개 국가들을 그 연합군. 규합을 해가지고 어. 뭐 이집트라든지 뭐 쿠웨이트, 네.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해야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2015년 3월부터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멘 내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멘 내전은 아니죠. 아, 그렇죠. 국제전이죠. 국제전. 국제전이죠. 어,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랑 맞-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를 위시한 그 수니파 다른 국가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예멘 내전 그 전쟁 당연히 이제 참혹하죠. 근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된 전술은 뭐냐면 음. 이 기관 시설 어. 주로 수도, 네네. 하수도, 병원 이런 데를 폭격을 하는 겁니다. 음. 그 1차 폭격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거기 깔린 사람들 구해기 위해서 음. 막 이렇게 사람들 몰려들죠. 그럼 2차 폭격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잔인하게 그 이 내전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유엔에서는 계속 공식적인 사망자가 전투 중 사망자가 16,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만에서 8만 명이 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이 있어요. 네. 그 상하수도나 이제 위생시설,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부터 콜레라가 그쵸, 발생을 그쵸. 해가지고 한 120만 명 이상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유니세프에서 얘기하는 게 올 말까지 그 이 내전이 끝나지 않으면 1,40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다. 예멘 인구 2,800만 명이에요. 반이. 그리고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21세기 최대의 어떤 인도주의적 재앙이 지금 예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주도한 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말 카슈쿠지를 살해 지시를 내린 게 무함마드 빈 살만이다. 라는 의혹들이 계속 굉장히 나오고 있죠. 짓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것만큼은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아니다. 이건 밑에 있는 그 누군가의, 부하들이 어. 오버해가지고 과잉해서 이렇게 오버한 거다라고 지금 철저하게 자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만큼이나 당황스러운 게 또 미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고 게다가 11월 5일에 미국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도에 그 유럽연합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란이랑 해서 핵 합의했다가 트럼프 집권하고 맞아요. 나서 핵 합의 무효화하고 11월 5일날 다시 이란 그 경제 제재 재개했지 않습니까? 재개했죠. 예. 그래서 이란은 지금 좋다. 우리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생산 물동량의 40%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실제로 이란과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은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제낄 수가 없는 게 미국의 고민이고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또 그치. 두 번째는 석유라는 부분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네, 같고. 그다음에 또 무기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미국이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세계 두 번째 무기 수입국이에요. 미국 무기의 수입 그냥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예, 저기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 인도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어떤 애는 뭐 사우디가 더 앞섰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연간 국방 예산이요. 우리나라 돈은 70조가 넘습니다. 한국 한 해 나라 전체 예산이 한 480조 정도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 예산만 70조가 넘고 전 세계에서 3위라고 하던데 국방 그렇죠. 예산이. 예. 그렇죠. 미국이, 그리고 중국.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맨 먼저 외국 해외 순방을 간 게 사우디아라비아였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자랑했던 게 뭐냐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무함마드 빈 살만이 무기 사준다. 앞으로 1,100억 달러 우리 얼마나? 돈으로 하면은 110조가 넘 1,100억이면 돈 1조, 단위가 10조, 다르네요. 100조. 저희랑. 그러니까 이거 무기를 사겠다 앞으로. 지금도 많이 사고 있는데 어. 더 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트럼프 계속 자랑하는 게 자 봐라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이 무기 팔았다. 팔았다. 이걸로 미국 노동자 일자리가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생겨난다라고 자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제 자말 카쇼기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냥 놔두자니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너무.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자니 아까 말씀드린 이란과의 대립구도 그 다음에 이제 무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하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기에 뭐 언제나 그렇듯이 아마 지금 일단 진상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미국이 일정 정도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듯한 제스처는 아마 취하겠죠. 근데 그게 실질적인 제재는 취하지 않을 거고 말 그다음에 정도. 아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관련된 이제 전문가분들이 네네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무함마드 빈 살만은 다치지 않을 거다. 어. 왕세자는 다치지 않고 그 밑에 누군가를 착 지목해가지고 뭐 책임자를 구체적인 하나.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최측근이 있는데 그래요? 사이드 알 카탄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데 그 사람이 아마 다 이렇게 덤터기를 쓰고 끝나겠다. 그냥 이제 대충 무마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그렇구나. 불행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망입니다. 근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미국 의회에서는 상원에서도 이제 공화당, 민주당 같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이거 뭐 제재안을 일단은 제출을 해놓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유럽에서는 또 왕세제 교체에 대한 그걸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뭐 근데 현실적으로 뭐 이제 영국이나 그렇죠. 영국도 미국이 무기 많이 팔잖아요 거기로. 그렇죠. 뭐 그쵸. 지금 한국도 우리도 예, 사우디에 이제 무기를 수출해야죠. 예. 사우디 무기 한 61%가 미국산이고요. 한 23%가 영국이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한 나머지 여러 가지. 3.6% 정도인데 근데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미국과 유럽과 이런 이 사람들이 계속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전 세계 보는 눈이 있는데 꼭 모함마드 빈 살만이라 해야 돼? 아니어도 사우디의 왕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을 이 시점에서 교체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자. 그러니까 근데 또 미국에서는 야,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 얘 지금까지 만들어놓고 우리 공들인 게 얼만데 아마 이런 식의 이제 물밑 접촉, 이제 어떤 거래들이 계속 오고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재 유럽 같은 분위기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무기 수출을 일단은 뭐 중단을 무기 수입을 중단을 했고요. 수출 중단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왠지 재훈님이 말하니까 꼭 진짜 그렇게 미국이랑 영국이랑 전화 통화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야, 뭐 이러면서 큰 그림에서의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그러네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있는 이 싸움 자체도 이제 예멘 내전 같은 경우 시리아도 그랬고요. 이게 다 지금 강대국들이 대리전 같은 느낌
이랄까? 그렇죠. 뭐랄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지는데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중동의 이 문제들이 왜 해결은 안 되고 국제사회는 말은 한다고는 하는데 힘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동이 차지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또 러시아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사실 시리아 내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원인도 이제 러시아의 그쵸. 직접적인 개입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이제 우크라이나 내전 그를 거치면서 사실 예전에 독일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그때 합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르바초프랑 그때 독일의 이제 헬무트 콜 총리랑 그다음에 미국 정부랑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합의를 한 게 뭐냐면 좋다. 그러면은 동서독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련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이 이제 양해를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대신에 미국과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즉 러시아 쪽으로 오면 안 돼라는 거였는데 그 우크라이나 내전이 그걸 러시아가 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 내전 이게 해서 크림반도 합병했잖아요. 근데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해군 기지랑 공군 기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봉쇄 당하면 언제 중동을 거쳐가지고 러시아로 치고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 이제 이 한 예로 보듯이 중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강대국들이 어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그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꼭 석유가 아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땅. 감히 이제 그죠 포기할 수 없는 오바마가 아무리 그 집권 당시에 아시아로의 귀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이제 중동 지역을 포기하고 아시아로 가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그렇죠. 뭐 이런 늘 똑같은 대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 또 그리고 종교도 사실은 많이 이용되기도 했던 것 그쵸,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남아 쪽에서도 또 무슬림 국가들이 많아서 선생님 아까 잠깐 말씀해 네네. 주셨듯이 약간 그런 게 좀 동남아에선 그래도 그렇게까지 전쟁을 저희가 하지는 않잖아요, 선생님. 아예 뭐 그렇진 않죠. 그쵸, 전쟁 가능성은 예. 거의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상하기 힘든 좀 상황인데요. 약간 네. 좀 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뭐 중동 문제를 바라보시는 그런 게?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대국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얽혀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중동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동 내부의 문제, 역사 문제, 그 종교 네. 문제, 그 국제 정치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저 같아요. 지금 세계사 강의 들은 네, 듯한 맞습니다. 기분이에요. 그렇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다르다 뭐 그래서 전쟁 가능성 없다 이런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동남아시아는 이슬람 국가들이 그쵸. 가지고 있는 아까 했던 그 근본주의적인 와하비즘을 따라 배우기 이런 거. 그래서 좀 탈세속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좀 염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수하르토 체제 이후에 이제 민주화라는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이슬람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민주적인 가치 이런 것들과 어떻게 잘 보조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때까지의 그 발 자체는 굉장히 낙관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슬람도 민주적 가치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인 가치와 같이 규합하면서 같이 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를 보여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중동의 영향과도 그 연결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사우디 사태를 바라보는 데서 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또 같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 하나만 덧붙이자면 사실 이슬람 내에서도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이 진짜 많거든요. 21세기에 이슬람을 어떻게 이제 계속 개혁하고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근데 이게 보면 물론 이제 이슬람 자체 내에 어떤 모순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외세 특히 서구 강대국에 의해서 뭐 이라크가 침공당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이슬람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에 힘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봐라. 계속 이제 그 기독교의 이교도들이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슬람 원래 정신 가치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슬람이 더 단결해야 된다. 이슬람 원래의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네. 어떤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더 힘을 받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슬람 내에서도 보면은 뭐 세속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온건 이슬람 소위 말해서 온건 이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개혁적인 세력들이 더 이렇게 힘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역학관계들이 뭔가 있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반정되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아랍의 봄. 이제 중동에서는 이제 아랍의 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재훈님? 어떻게 이제 보세요, 전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겉보기에는 아랍의 봄이 갑자기 계절을 훌쩍 뛰어서 좌절. 아랍의 겨울이 됐다라고 그렇지.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집트 정권 교체했는데 다시 군사 쿠데타 맞아요. 일어나가지고 과거의 군부 정권보다 더한 군부 정권 들어섰죠. 리비아 카다피 몰아내고 나서 지금 사실상 국가가 완전 실패한 국가.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그 시리아 내전 중이죠. 예멘 맞아요. 그죠? 전쟁 중이죠. 막 이러니까 사실 겉보기에는 뭐 아랍의 겨울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 타리크 알리라고 이제 파키스탄 출신의 이제 그 영국에서 그 활동하시는 이제 그 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차피 아랍에서의 민주혁명, 민주화 혁명 그 이라는 것들은 1년, 2년 사이에 그리고 독재자 몇 명을 몰아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해결될 게 과정이 아니다. 아니다. 정말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수천 년 넘게 이렇게 켜켜이 쌓여왔던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랍이 봄에서는 그런 모순들이 그다음에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랍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혁명은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다. 이제 그래서 시작된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에 걸리는 혁명의 과정에서의 아주 초반일 뿐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이건 실패했다, 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아니면 뭐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더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그 저도 이제 아랍의 봄은 아직 시작됐을 뿐이다. 저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오고 하듯이 아니 아랍 사람들에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요. 너무. 그 80년 광주도 그랬지만 네. 그 군부 정권에 의해서 진압 당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진압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끝난 걸로 보였죠. 네. 근데 사람들이 한번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죽음을 더 이상 그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이거는 언젠가는 또 다시 이런 항쟁들은 시 같은 일어날 건가요? 수밖에 그렇죠. 뭔가 네, 어떤 네, 시? 네. 네. 그래도 마지막은 조금 희망찬 내용이긴 하네요. 계속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제 얘기를 잘해주셔서 네, 네, 뭔가 맞습니다. 예. 천일야화 같은 걸 들은 것 예.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저희가 중동 문제가 있을 때 재훈님을 다시 한번 얼마든지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불러만 네. 네. 예, 저희가 중동 관련해서 좀 많이 다뤄보고 싶은데 참 정말 부를 분들이 많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아랍에미리트 얘기도 맞아요. 그 우리나라랑 좀 직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주에 맞아요. 그 칼둔 그 아부다비 행정청장 와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고 그다음에 아부다비 그 왕세자가 한국에 곧 올 거예요. 올해나 뭐 내년 초쯤 그럼 오겠죠. 내년에 왕세자 올 때 한번 다시 할까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예멘 전쟁에 있어서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니까 패권 국가 또 지역에서의 또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해요. 사우디와 견주는 건가요, 이제? 사우디를 넘어설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독자적인 어떤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 군사력들을 계속 증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명박 때 원전 그렇죠. 팔아먹으면서 네. 아크 부대를 맞아요. 보냈잖아요. 그래서 특수부대 음. 훈련시키잖아요. 물론 그 훈련시킨 부대가 지금 예멘에서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훨씬 더 증강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예멘 전쟁에도 아랍에미리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제, 군사 협력, 뭐 정치 외교 협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한번 따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네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다시 네네. 모셔야겠네요. 내년에 왕자 저기 네. 오신다 그러면 제가 다시 자연스럽게 또 한번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슬쩍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 아니고요. 다음 회차를 예약하신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진짜로 그 UAE 관련해서 얘기를 또 듣도록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시아팟의 멋진 코너 아시아 노래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노래 청취자들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랍의 봄 당시에 음. 그 이집트 그 혁명 광장 타흐리르 광장에서 이제 뮤지션들이 정말 광장에 있는 시민들 배경으로 해서 찍은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수트 알 후레야라고 해가지고 그 자유의 목소리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노래를 좀 선곡을 하고 싶었는데 노래도 별로 없을 뿐더러 사실 너무 좀 익숙치 않아서 근데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뭔가 좀 그래도 희망적인 느낌? 예. 왜냐하면 그때 막 독재자 네. 몰아내고 나서 이제 승리의 예. 네, 분위기에서 어떤 승리의 찬가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혁명가 같은 그래서 느낌. 수탈 호레야 네. 그래서 자유의 목소리 자유의 목소리. 저는 네. 선곡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네요. 예. 근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예. 할 좋습니다. 이야기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김영준 선생님도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수트 알 호레야 자유의 목소리 최재훈 경계를 넘어 활동가께서 소개해 주신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아시아팟에서 뵐게요. نزلت وقلت انا مش راجع وكتبت بدمي في كل شارع سمعنا اللي ما كانش سامع واتكسرت كل الموانع سلاحنا كان احلامنا وبكره واضح قدامنا من زمان بنستنى بندور مش لاقيين مكاننا في كل شارع في بلادي صوت الحرية بينادي في كل شارع في بلادي صوت الحرية بينادي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